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는 들소, 검은 꼬리 누, 사바나 얼룩말, 코끼리 등의 대형 포유류들이 살고 있다. 한 과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말을 하는 사자를 만난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세렝게티 평원에서 대면한 사자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상상해보자. 단어만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문법 구조에 따라 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사자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이 친구 반갑네. 여기 세렝게티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르고 있네만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합리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하긴 어렵지만 추측해 본다면 우리는 그가 내뱉은 소리들이 익숙한 단어와 문장의 배열이라는 것은 느끼더라도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철학의 거물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철학적 탐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환경과 개인의 경험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한다 해도 서로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21세기 한국의 건물숲 속에서도 우리는 사자를 만난다. 업무를 던져주는 사자도 있고 지하철에 앉아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자도 있으며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자도 있다. 수많은 사자에게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누일 때 우리는 피로하고 지친 또 다른 사자를 대면하기도 한다.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다. 바로 공통분모다. 그리고 인류의 공통분모는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금의 당신과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까지 아우러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분모. 우리는 그것을 교양, 인문학이라 부른다. 교양은 클래식을 들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 무엇이 아니다. 교양과 인문학은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은 먹고 사는 데 필수하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교양과 인문학으로서의 넓고 얕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리를 심오한 대화놀이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다. 하지만 놀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다.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너 개의 코드는 잡을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대화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성인들의 대화놀이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지식이다. 세계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도 없이 재밌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그렇다면 지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다. 세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그때서야 세계에 발 딛고 있는 나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깊어진 나에 대한 이해는 한층 더 깊게 세계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나에게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세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지적 대화의 본질이다. 정리해보면 지적 대화를 위해서는 나와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계부터 차근차근 여행해보고자 한다. 시리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당신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를 세 가지 영역으로 잘라서 제시한다. 우선 1권에서는 현실 세계를 다룬다. 이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다. 다음 2권에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룬다.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이 부분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다섯 가지의 세부 영역으로 다룰 것이다. 1권과 2권의 세계와 관련된 지식이 충분히 익숙해진 이들을 위해 영권, 초월도 준비되어 있다. 우주, 인류, 배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의 7가지 세부 영역을 다루게 될 것이다. 1권에서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2권에서는 현실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영권에서는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각각의 영역은 독립적이지 않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실 넘어선 곳에서 현실을 살펴야 하고 또한 현실 너머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 자양분을 현실에서 얻어야만 한다. 이렇게 현실의 영역과 현실 너머의 영역을 통틀어 세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라 부르는 것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초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중 첫 번째 계단인 1권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을 테니 아랫부분은 건너뛰었다가 이 책을 모두 읽은 다음 다시 읽어도 괜찮겠다. 역사 파트에서는 역사를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5단계로 나눈 다음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와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로 구분해서 세계사의 줄거리를 파악한다. 이때 세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생산수단과 공급 과잉이다. 역사가 왜 이러한 경제 개념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파트에서 연결된다. 경제 파트의 목표는 5가지 경제 체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5가지 경제 체제가 시장과 정보의 관계에 의해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이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된다. 정치 파트에서는 2가지를 알아본다. 하나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구분이다. 보수와 진보는 경제 개념과 연계된 이론적 구분 및 한국 사회와 연결된 현실 구분으로 진행한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서는 각각의 정치 결정 방식의 특징과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확인한다. 사회 파트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특히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근현대 역사에서 어떻게 대립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앞서 논의한 1권 전체의 영역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윤리 파트에서는 윤리의 기본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해 알아본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서 의무론과 목적론의 대립을 확인하고 이어 실천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개념이 사회 정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빈부격차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현실 세계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라는 조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1권이 끝날 때에는 이 조각들이 실제로는 구분하기 힘들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계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를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 세계에 발 딛고 있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는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된다. 최소한의 지식은 역사부터 종교에 이르는 넓은 지식인 동시에 각 분야의 주요한 것만을 다루는 얕은 지식이다.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은 많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독서할 여유가 없거나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싶거나 미술관에 가면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가난하면서도 보수 정당을 뽑고 있거나 정치는 썩었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면서도 뉴스는 사건 사고와 연예, 스포츠 부분만 보거나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 마지막으로 세렝게티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사자와의 대면에 대비해서 이 책을 읽어두도록 하자. 이 책을 읽는 방법, 읽는 순서. 일반적으로 인문학 교양서적은 파트마다 독립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먼저 읽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치 파트를 먼저 읽든 예술 파트를 먼저 읽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 책은 순서대로 읽는 것을 권한다. 이 책은 다양한 지식을 백화점의 상품 카탈로그처럼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대 골격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하나의 장은 앞서 논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예를 들어 1권의 첫 장인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다음 장인 경제가 쉽게 이해될 것이다. 다른 장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마음 편하게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한다. 이 책의 난이도. 책의 목표가 넓고 얕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만 그렇다고 개별 분야의 파상적인 내용만을 전달하고 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선별해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쉽게 읽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내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세밀하고 복잡한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당신이 단순한 전체 윤곽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책은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방의 문을 여는 열쇠다. 더 깊고 전문적인 내용은 스스로 방안을 둘러보며 찾아야 한다. 3. 지대의 넓약 시리즈.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시리즈 안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1권 현실편과 2권 현실 너머 편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를 다룬다. 이 시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원론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이를 고려해서 책의 구성도 이원론의 구조를 따랐다. 즉 1권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세계를 양분해서 이들의 계급 갈등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요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권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세계를 구분하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관점이 철학, 과학, 종교, 예술의 분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확인한다.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제로편에서는 1, 2권보다 앞선 시대를 다룬다. 고대 이전의 시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론의 시대였다. 이를 고려해 책의 구성도 이론론의 구조를 따른다. 즉, 베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의 개별 분야를 관통하는 이론론적 사유가 일관되게 서술되는 것이다. 제로편이 세 번째로 출간된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3권이 아니라 0권이라는 순서로 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론론의 시대, 이원론의 시대. 두 가지 거대 세계관인 이론론과 이원론은 시리즈 안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진다. 차근차근 따라갈 때 인류 지식의 큰 틀을 갖게 될 것이다. 역사.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역사는 시간에서 출발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쌓기 위해 떠나는 여정.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역사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라는 기나긴 시간을 매우 빠르게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번 여행의 스타일이다. 배낭여행 스타일인지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 스타일인지를 알고 가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이 여행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스타일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 흘러가는 것은 액체다.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 어디를 보아도 시간이 물결치며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의 산물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간을 단순히 상상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새 것은 점점 낡아가고 확실히 우리는 늙어가기 때문이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낡고 늙고 죽어가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변화해간다.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은 시간의 영향을 너무도 크게 받는다. 시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복잡한 문제다. 이 복잡한 문제는 이 권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여기서는 다만 시간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간직한 채 시간의 형태를 논하는 고전적인 두 가지 관점만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시간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는 관점이다.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한다.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런 생각은 매우 상식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식탁 위에 유리컵이 놓여 있다. 그런데 실수로 이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유리컵은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유리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태를 A라고 하고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B라고 한다면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컵의 상태는 항상 A에서 B로만 향하지 절대 B에서 A로 향하지는 않는다. 깨진 유리컵을 치우려고 빗자루를 들고 돌아왔을 때 유리컵 조각들이 다시 식탁 위에 올라가서 붙어있는 일은 없다.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한다.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은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의 토대가 된다.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관점, 즉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비되는 시간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옥 같은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회사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면 곧이어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온다. 점심을 먹고 지루한 오후 일과를 보내고 나면 해방 같은 저녁 시간이 된다.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상사 눈치를 보며 일거리 좀 만짝거리다가 퇴근해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오지 않기만을 바랐던 아침 출근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하루뿐만이 아니다.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다. 계절도 그러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돌아온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겠지만 그 봄은 새로운 봄이지 예전의 봄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출근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봄옷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내일은 경험하지 않는 내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내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되돌아오길 반복한다는 관점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시간에 대한 커다란 두 입장이 있다. 시간이 직선적이라는 입장과 시간이 원형적이라는 입장, 물론 제3의 입장도 가능하다. 시간은 순환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진한다는 절충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용수철 모양처럼 말이다.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실제로 서양과 동양의 시간관을 형성했다.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고 원형적 시간관은 동양의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직선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간다. 그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찬가지다. 어떤 사후 세계에서나 시간은 과거로의 후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반면 동양의 윤회 사상은 원형적 시간관을 토대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 후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지나 다시 탄생을 맞이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삶도 반복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어진다. 우선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 간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는다. 진보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직선적 시간관처럼 과거로의 회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며 그 나아감은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이고 오늘보다 변화된 내일이다. 어제는 삐삐였고 오늘은 폴더폰이지만 내일은 스마트폰이다. 기술과 문명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간다. 스마트폰 다음에 삐삐가 다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다.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이 진보적 역사관의 특징이며 이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원형적 시간관은 역사가 큰 틀에 반복되는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를 지속하지 않는다. 대신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것이 동양적 역사관의 특징이다. 동양에서의 혁명이 언제나 왕의 성씨가 바뀌는 역성 혁명일 뿐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순환적 역사관이 구시대의 산물인 것만은 아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게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어제는 삐삐, 오늘은 핸드폰, 내일은 스마트폰인 건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과연 고려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의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몸에 걸치고 손에 쥐고 다니는 것은 변했지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갈등하며 사는 삶이란 무수한 시간을 반복해 왔을 뿐 그다지 발전한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관에서 파생된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류의 역사에 대한 짧고 굵은 여정을 앞에 두고 시간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시간에서 파생된 역사관의 두 가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보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 이 두 역사관 중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할 틀은 진보적 역사관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볼 역사는 발생한 사건들의 단순 나열을 넘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아따, 한 텀이 길어요. 그죠? 생산수단, 그리고, 항준쌤 목소리 꺼. 아따, 한 텀이 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 두 가지. 인류 역사를 5개의 시대로 나눠서 살펴보려 한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각각의 시대는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있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현대가 그것이다. 현대에만 이름이 없는 것은 특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특징은 현대사회 끝에서 돌아볼 때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미완이다. 이렇게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는 익숙한 방식은 우리에게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진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 설에서 기인한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를 지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된 이후에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 시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예견은 빗나간 것처럼 보인다. 공산주의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역사의 5단계 1. 원시 공산사회 2. 고대 노예제 사회 3. 중세 봉건제 사회 4. 근대 자본주의 5. 현대.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에 져서 역사의 종말에서 역사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물론 여기서의 역사의 종말은 대재앙이나 휴거나 묵시록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산주의 붕괴를 경험한 현대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역사는 끝난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말이다.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유연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변형하며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는 정말 끝난 걸까?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나마 인간이 찾아낸 최선의 경제체제인 걸까? 이 문제는 이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판단해 볼 문제다. 현대사회에 대한 평가는 뒤로 두고 지금부터는 5단계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려고 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를 묶어서 설명할 것이고 다음으로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설명할 것이다. 두 부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 기간의 역사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변화한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자. 예를 들어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빵은 생산물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트랙터는 생산수단이고 트랙터에 의해 생산되는 쌀은 생산물이다. 도대체 이런 구분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여기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있다. 남자는 자기에게 죽자 살자 매달리는 두 여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조건이며 또한 기쁘게도 둘 다 부유하다. 차이가 있다면 A 여성은 1억 원 규모의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B 여성은 1억 원 정도의 빵을 소유하고 있다. 평생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 사람을 선택하는데 경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번 선택이나 해보자. 당신이라면 어떤 여성을 선택하겠는가? 난 A.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인다. 아무래도 공장을 소유한 A가 더 안정된 경제력을 가진 것 같다. 왜 그런가? 같은 1억 원이라도 A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이고 B는 생산물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합쳐서 부라고 하지만 같은 부라도 생산물은 소비되는 반면에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끝없이 생산해낼 수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부터 근대사회까지 역사를 구분하는데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한지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원시부터 근대까지를 권력의 이동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생산수단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만 고려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의미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지만 생, 이 뭐야? 생산수단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뒤에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 농장 같은 것이다. 생산물은 생산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다. 부, 아, 공, 뭐야? 물, 이래? 물품이다. 이런 물품을 재화와 서비스라고도 부른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면 재화, 눈에 안 보이면 서비스.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인 생산수단이라면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수단이 생산수단이라면 다음으로 현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갖는 모습으로서 공급량이 언제나 수요량보다 많다는 특성이다. 여기에서의 공급은 시장에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수요는 그러한 생산물을 사려는 욕구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해 마트에 제공하는 것이 공급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마트에서 우유를 구입하려 하거나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수요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량은 과다하지만 수요량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산업화를 통해 발전한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근대와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근대와 현대의 모습은 자본주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역사, 생산수단, 원시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특성은 근대에서 현대. 정리해보자. 우리는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 다음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각각의 시대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원시 공산사회 어느 날 생산수단이 탄생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어제로, 한 달 전으로, 한 세기 전으로, 수백 년 전으로, 수천 년 전으로. 이제는 시기도 불명확한 원시 시대까지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곳에는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다.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도 따먹고 풀풀이도 캐 먹으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질 때면 A와 B는 협력해서 맘모스도 잡아먹는다. A가 이렇게 말한다.
B가 맘모스를 유인하면 내가 뒤에서 엄호하겠다. B가 맘모스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맘모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둘은 평등하게 맘모스를 나눠 먹는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는 원시공산사회라 부른다. 공사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평화롭게 공존해오던 A와 B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성격이 깔끔한 A는 평소에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취미가 있었다. 동물 뼈는 동물 뼈 따로, 과일 껍질은 과일 껍질 따로, 씨앗은 씨앗 따로. 그러던 중 A와 B는 씨앗만 버린 곳에서 싹이 난 것을 발견했다.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그 결실로 삶을 유지하면 되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살림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A와 B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동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년이면 함께 배고프고 풍년이면 함께 배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며 돌을 골라내던 A는 밭에서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밭 밖으로 뒤뚱뒤뚱 들고 가던 중 그만 바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바위에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우연히도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 조각이었다. A는 고심하다가 이것을 농사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고 실제로 풀을 베는 데 사용해 보았다.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보통 하루쯤 걸렸던 밭고랑 매기는 돌 조각을 사용하니 반나절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을이 되고 돌 조각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A는 그렇지 못한 B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원시부터 근대까지 역사를 살펴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다. 돌 조각은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된다. 그리고 곡물은 돌 조각이라는 생산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이 된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구분하는 것은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사실 돌 조각을 농사에 이용한 것이나 그로 인해 곡식을 더 많이 생산해낸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더 배불리 먹고 편하게 생활하게 된 것은 잘못이 아니니까. 다만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곡식 생산량의 차이가 커지면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다행히 아직 돌 조각은 독점하기 어려운 생산수단이다. B도 구하면 된다. 하지만 B는 아직 A가 돌 조각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A와 B의 사회로 돌아오자. 이제 A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B의 창고 안은 검소하다. 겨울이 오고 A와 B는 자신이 모아둔 곡식으로 겨울을 났다. 그리고 봄이 되었다.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B는 굶주린 채로 보릿고개를 버텨내고 있었다. 3일째 밥을 굶고 난 후 A와 함께 풀뿌리나 캐먹어야겠다는 생각에 B는 A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A는 아직도 배불리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A의 창고에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B는 말했다. 여보게 A,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그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면 내가 맘모스도 유인하고 그랬었지. 말 나온 김에 예정을 생각해서 곡식 좀 같이 먹지.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가 말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 지시관계가 발생했다. 이제 A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B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자. 어떻게 겉보기에 별로 다를 바 없는 A가 B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A가 가진 생산물 때문이다. 그렇다면 A의 생산물은 어디서 온 것인가?
A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왔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 재미있는 일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이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관계를 발생시킨 것이다. 생산수단, 생산물, 물질, 권력, 비물질. 슬프게도 아름다웠던 원시 공산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함께 일하고 동일하게 나누었던 평등한 관계는 생산수단의 발생과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풍요로워진 것이 아닌가? B의 입장에서 보면 굶어 죽느니 A의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배불리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판단은 잠시 뒤로 미루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생산수단과 생산물. 하나를 더 기억한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 고대 노예제 사회. 생산수단은 왕과 노예를 만들었다. 원시 공산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A와 B의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왔다. 그리고 A와 B의 관계도 점차 고정되었다. A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왔고 이를 통해 B를 지배해왔다. 이제 A와 B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정되었다. A는 주인인 왕이 되었고 B는 A의 노예가 되었다. 사회는 계급으로 체계화되었다. 지배계급으로 왕과 귀족이, 피지배계급으로 평민과 노예가 구성되었다. 원시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변했다는 것이다. 돌조각은 생산수단으로서 더 이상 중요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 누구나 돌조각을 사용했고 사회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다. 바로 토지, 영토였다. 이제 넓은 땅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다. 토지, 영토가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모든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땅에서 자라는 곡식은 모두 지배자 A의 것이 되었다. 또한 A는 자신의 영토에서 살거나 자신의 영토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자릿세를 내게 했다.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A는 막대한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A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럼 일은 누가 하는가? 토지와 영토에서 곡식을 수확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B다. B가 땀을 흘려 노동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A는 그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서 일정량을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 일정량은 B를 먹이고 입히는데 사용했다. A가 B에게 말했다. 너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들다. B는 A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A가 자기 소유 영토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생산수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원시시대를 돌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생산수단은 토지와 영토 혹은 대농장이다.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들이다. 토지, 영토, 대농장, 공장이 돌조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혼자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땅의 주인은 A 혼자일 수 있지만 A 혼자서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다. 그래서 A는 B를 고용해야 한다. 즉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대농장과 공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A는 자신의 생산수단에서 대신해주는 B에게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가? A가 소유한 생산물에서 지불한다. 그렇다면 A가 소유한 생산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B의 노동력에서 왔다. 바로 이것이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다.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한다. 정말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다. B는 바보인가? B는 자신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모두 A에게 주고 A는 그 중에서 일정량만을 B에게 돌려준다.
노동은 오직 B 혼자서 있는데 B의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은 A와 B가 나눈다. A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B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이건 아니다 싶었다. 뭔가 잘못되었고 부당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B는 항상 A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장작을 패고 가축을 기르느라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몸은 단단하고 건강해졌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A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A는 평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피부는 허여멀겋고 팔다리는 가늘고 배도 나왔다. A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던 B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A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이제 B는 A가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고 A가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설렁설렁하기 시작했다. A도 B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곧 알아챘다. 조금만 뭐라고 해도 B는 가자미 눈을 해가지고 쏘아보는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는 어느 날 B를 불렀다. B는 구시렁거리며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A가 B를 가까이 부르더니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 사실은 신이다. 이후 B는 열심히 일했다. A가 일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번졌다.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A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이나 그에 따른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는 것이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B는 아무런 불만도 없게 되었다. 신은 요청된다. 지배자는 신을 부른다. 신이 진짜로 응답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지배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지배자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신이라는 언어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자일수록 그의 신앙은 절실해 보인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지배자에 의해 신이 요청된다고 해서 혹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에 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이 부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책 2권의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고 이 책 0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역사적, 정치적으로 신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었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며 막을 내린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하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는 모든 문명의 시작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대부분의 재정 일치 사회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쌤 못 읽어서 어떡해요. 아,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여기까지 같아요. 뒤에 기니까 아, 네. 아, 이거 대박이네요, 진짜. 책 재미가 있네요. 예시가 나, 재밌네. 나 사실은 신이다? 그래서 종교가 탄생했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정일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갑자기 말을 잘 들어. 신이니까. 어, 어. 그러니까 신이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는 말이 진짜 공감이 되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단은 네. 오늘의 영어는 You're not the first. 네가 처음은 아니야. 어떤 게 처음이냐냐? To go through it. 이런 걸 겪는 처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겪어왔어. 그러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너 혼자만 이런 힘든 거 겪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You're not the first to go through it. You're not the first to go through it. 강세는 not first go. 그래서 You're not the first to Not go through it. first 예, to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You're not the first. You're not the first 그러니까 to go through it. you are not the first to go through it. 예. 그리고 You're not gonna be the last to go through it. 이것도 마찬가지죠. You're not gonna be the last. 네가 그걸 겪는 마지막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You're not the first to go through it. 아셨죠? 그러면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어딨냐? 음. 차분한 색상으로. 자, 갑니다. 하나, 둘. 수정님 준비됐나요? 됐다, 됐다. 하나, 둘, 셋. 수정님 안 나왔어요. 얼굴이 없어졌어요. 다시 할게요. 또 안 나온다. 준비. 지키세요. 아직도 안 나온다. 나왔어. 이제 나왔어요. 얼굴이 좀 나와야지 얘가 잡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내일 뵐게요.